2025년 11월 초,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의 한가운데 있다.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주식 채권 환율이 하루 사이에 3~5%씩 요동치고 투자자들은 불안감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산 중에서도 눈에 띄게 버티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점이다, 버블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차트를 들여다보면 금은 오히려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40달러 부근에서 견고하게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유동성 발작 리퀴디티, 스패즘이다. 유동성 발작이란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혀버리는 현상이다. 은행 간 단기금리나 머니마켓 펀드, MMF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단기 채권과 달러가 과도하게 매수되면서 자산 간 균형이 깨지는 상태를 뜻한다. 지금의 미국 시장이 바로 그렇다. 연준 Fed과 재무부 모두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 개입하지 않고 관망 중이라는 점이다. 정책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균열은 더 벌어진다. 자금의 구멍이 커지면 그 압력은 결국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린다. 흥미로운 건 이런 단기 발작 속에서도 금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조정을 소화하며 버티고 있다.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과거에는 금이 경기 침체나 통화 가치 하락 국면에서만 상승했다면 지금은 성장과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도 금이 오르고 있다. 주식과 금이 동시에 오르는 커플링 구조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기를 버틴다는 건 쉽지 않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상반된 뉴스가 쏟아지고 인플레 수치나 금리 코멘트 하나에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나 이런 변동성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진짜 방향은 유동성이 만든다. 지금의 단기 발작은 구조적인 유동성 감소가 아니라 단순한 흐름의 막힘에 가깝다. 즉, 막힌 물줄기가 다시 터질 때 금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시장은 곧 12월 FOMC를 바라보며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는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지만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 완화 사이클을 본격화하느냐에 따라 금의 다음 파동이 결정된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금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환율 변수가 아닌 신뢰의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혼돈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단기 유동성 발작은 언제나 두려움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온다. 지금의 흔들림은 시장이 다시 한번 재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재평가의 중심에는 언제나 금이 있다. 이번 사이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금 시장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변수는 언제나 금리다. 2025년 10월 말 연준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며 3.754% 구간으로 낮췄다. 표면적으로는 완화적 신호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내 금리 인하가 2차례 이상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가격에 반영되어 왔다. 실제로 금은 그 기간 동안 3,500달러에서 4,0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즉, 선반영, 파잉의 덫이 작동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종종 착각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은 반드시 오른다고.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기대를 먼저 움직인다. 금리 인하가 현실로 발표될 즈음에는 이미 상승 동력의 대부분이 소진된 상태다. 문제는 지금이다. 연준 내부에서는 12월에도 한 번 더 내릴지 말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이 있다며 신중론을, 또 다른 이들은 고용시장 냉각이 본격화됐다며 조기 완화를 주장한다. 그 사이에서 시장은 혼란스럽고 단기 유동성은 휘청거린다. 이처럼 통화정책이 모호한 구간에서는 자금이 갈 곳을 잃는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요동치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의 공백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지금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4,0달러 부근의 정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정밀한 조정 구간이다. 그렇다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금은 다시 폭등할까? 그렇지 않다.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구조가 다르다. 과거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금이 급등했던 이유는 경제 침체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인하는 침체 대응이라기보다 정치적 완화와 부채 부담 조절 성격이 강하다. 즉, 경제가 무너져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열된 부채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줄어들지 않지만 금리 인하가 가져올 단기 자금 순환은 예상보다 제한적이다. 이럴 때 금의 가격은 단순히 금리 방향이 아니라 유동성의 질에 반응한다. 시장이 신뢰하는 유동성이 늘어나면 금은 오른다.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유동성, 즉 단기 부채성 자금이 쏟아지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금이 조정을 받는다. 지금의 미국 단기 금리 시장이 바로 그런 상태다. MMF 자금이 빠져나가고 리포 레포 금리가 튀어오르며 단기 채권이 흔들린다. 이건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유동성의 불안이다. 그럼에도 금이 버티는 이유는 명확하다.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화량은 늘어나고 부채는 불어나며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어 있다. 결국 금은 다시 오른다. 다만 그 속도가 완만해졌을 뿐이다. 지금의 정체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숨 고르기에 가깝다. 결국 금리와 유동성의 싸움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흔들 뿐 장기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진짜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돈의 가치와 신뢰의 가치, 그 균형이 무너질 때마다 금은 다시 평가받는다. 지금은 그 전조가 보이는 시점이다.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여전히 인플레이션 헤지나 위기 대비용 자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그 정의 자체를 다시 써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1970년대의 금은 달러 패권이 처음 흔들렸을 때의 상징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 무역의 중심이 바뀌면서 실물 자산의 재평가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2020년대의 금은 어떤 역할일까? 이번엔 부채의 시대, 그리고 유동성의 시대다. 지금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은 부채를 통해 성장을 유지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37조 달러를 넘어섰고 일본과 유럽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0, 250%를 오간다. 그 어떤 나라도 빚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각국은 성장을 위한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돈을 풀고 있다. 결국 금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인플레 때문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 자체의 신뢰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통화량 ME은 지난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자산 시장으로 몰렸다. 주식, 부동산, 코인, 그리고 금. 그 중에서도 금은 부채가 없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팽창할수록 금은 체계 속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금의 시장 점유율이다. 글로벌 금융 자산 대비 금의 비중은 1980년대 초에는 약 5%에 달했지만 지금은 0.5% 남짓에 불과하다. 즉, 아직도 금은 과소 보유 자산이다. 세계의 돈이 점점 종이처럼 가벼워지는 지금,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금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 점유율이 1, 2%만 높아져도 금 가격은 폭발적으로 재평가된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본질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신뢰 비중의 회복이다. 통화 가치가 희미해질수록 사람들은 금을 통해 다시 실제의 기준을 찾으려 한다. 이건 중앙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이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비서방 국가들의 금 보유가 가파르게 늘었다. 이는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의 표현이다. 이 흐름을 숫자로 단순히 계산하면 국제금 가격의 상단 밴드는 대략 7080달러 OGs 구간이다. 이건 단순한 예측치가 아니라 신뢰 비중이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돌아갈 때의 자연스러운 재평가 구간이다. 지금의 0달러 언저리는 그 절반에 해당한다. 즉, 아직도 이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방향은 여전히 위를 향해 있다. 결국 금의 슈퍼사이클은 통화량과 부채,
그리고 신뢰의 균형이 만들어낸 하나의 시스템적 반응이다. 화폐가 신뢰를 잃어갈수록 금은 다시 언어를 얻는다. 이건 인간의 심리이자 시장의 본능이다. 이제 시야를 한국으로 옮겨보자. 지금 한국의 금 시세는 24K 기준 그램당 약 18만 4천 원, 한돈 3.759으로 환산하면 대략 69만 70만 원대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돈이 100만 원이라니 이제 금 사는 건 미쳤다라는 말이 돌았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일시적인 프리미엄 조정 후 다시 안정된 수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이 가격대는 아직 상단이 아니다. 오히려 슈퍼사이클의 중간 지점이다. 한국 투자자에게 금의 움직임은 단순히 국제 시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환율, 국내 프리미엄, 그리고 심리적 수요라는 세 개의 추가 축이 존재한다. 먼저 환율이다.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무역 수지나 경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완화를 준비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원화는 강세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일어난다. 세계적인 부채 디플레 속에서 안전통화인 달러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 금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더 단단하게 버틴다. 두 번째 변수는 국내 프리미엄이다. 한국의 금 실물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완전히 같지 않다. 공급이 제한적이고 개인 매매 비중이 높다. 즉, 심리적 프리미엄이 쉽게 붙는다. 2025년 초 한때 한돈당 100만 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투기나 광풍이라기보다 시스템적 신뢰가 흔들릴 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마지막 안전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증거다. 이 두 요인을 합쳐보면 향후 시나리오는 이렇게 계산된다. 국제 금 시세 상단 7,500달러, 오지, 환율 1,400원대 유지, 국내 프리미엄 10-20% 구간 확대. 이 조건이 겹칠 경우 한돈 150만 원은 무리가 없는 구간이며 극단적 과열 시기에는 170만, 200만 원대 피크아웃도 가능하다.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 찍고 내려올 수 있는 순간의 정점에 가깝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금을 충분히 보유한 사람에게는 이 시점이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니라 보유의 구간이다. 즉,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언제, 어떤 가격대에서, 어떤 속도로 정리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할 때다. 반대로 금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진입 가능한 완만한 구간일 수도 있다. 단, 비중은 최대 자산의 3%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건 투기 자산이 아니라 유동성 방어 자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시장에서 금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와 원화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국내 유동성의 심리적 압력에 대한 보험을 드는 행위에 가깝다. 한돈 150만 원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건 단지 금의 승리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불안이 현실화되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이제 시장은 그 문턱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금은 결국 떨어져도 다시 오른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얼마나 깊이 떨어지느냐이다. 역사를 보면 금의 슈퍼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나타난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의 붕괴에 가까운 급락이었다. 197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 정점에서 금은 온스당 85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3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하락률은 65%. 2000년대 초반의 강세 사이클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900달러 고점을 찍은 뒤 2015년에는 50달러까지 급락했다. 무려 45%의 낙폭이었다. 그리고 그 후 7년 동안 금은 실질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 시간을 통한 인플레 조정, 가격을 통한 신뢰 재평가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다. 이번 사이클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금 상승은 일시적인 투기나 심리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20년 동안 누적된 통화 팽창과 부채 인플레의 결과다. 즉, 오랜 기간 누적된 신용 과잉이 한꺼번에 정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고점 이후에는 되돌림 역시 강하고 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금이 온스당 70달러,
혹은 80달러에 도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때가 바로 시장의 황홀함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다. 뉴스는 달러 시스템 붕괴, 금 본위제 복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위험하다. 금이 너무 당연하게 오른다고 믿는 순간이 바로 사이클의 정점이기 때문이다. 그 정점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은 이미 반복되어 왔다. 첫째,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감소한다. 둘째, 개인 실물 거래량이 폭증하며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셋째, 금 ETF나 선물 시장에서 대량의 자금이 단기 유입된다. 넷째, 언론이 금은 절대 안 떨어진다 라고 말한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미 시장은 정상 궤도를 벗어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무엇이 오는가? 급락이다. 그 하락은 단순히 가격 하락이 아니라 과잉 신뢰의 정산이다. 금은 인플레이션의 거울이자 신뢰의 척도다. 따라서 신뢰가 과도하게 금에 쏠렸던 시점에는 반대로 그 신뢰가 무너질 때 폭락이 일어난다. 역설적이지만 금의 진짜 가치는 그런 급락 이후에 다시 드러난다. 모든 투기와 환상이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실물 그 자체뿐일 때 금은 다시 기준 자산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투자자는 상실을 경험한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상승의 끝에서 욕심을 버리고 차라리 조금 일찍 내려온다. 금은 언젠가 다시 오른다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지만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착각은 반드시 배신한다. 슈퍼사이클의 끝은 그 믿음의 경계선 위에서 결정된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진다.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의 금 시장은 단기적인 방향성보다 비중과 시나리오의 싸움이다. 이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향후 3년 수익률의 전부를 좌우한다. 먼저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 구간은 참는 시간이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기보다 언제 어떻게 팔 것인지를 계획해야 한다. 국제 시세가 온스당 500달러를 넘어설 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준비하고 6500, 70달러 구간에서는 반드시 일부를 현금화해야 한다. 한국 기준으로는 한돈 120만, 150만 원대가 그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단기 예측이 아니라 리스크 조절의 공식이다. 욕심을 버리고 구조를 본다면 이 시점에서의 매도는 손해가 아니라 보존이다. 반면 아직 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지금은 마지막 기회의 초입이다. 물론 전 자산의 20-30%를 싣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1-3% 혹은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처럼 원화 약세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제에서는 금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에 대한 보험이 된다. 보험은 가격이 싸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프리미엄이 과도한 실물 거래를 피하라. 국내 금 시세에는 이미 심리적 비용이 붙어 있다. 시장의 과열기에 사는 것은 결국 바보세를 내는 일이다. 둘째, 단기 가격보다 기간에 집중하라. 금은 3개월짜리 상품이 아니라 최소 3-5년짜리 자산이다. 그 기간 동안 환율, 금리, 지정학 리스크는 여러 번 바뀌겠지만 금이 가지는 구조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이 있다. 단기 급등 시 지금 안 타면 영영 늦는다는 공포 매수, 10만 달러, 20만 달러 같은 허황된 전망에 기대는 맹신, 경기 침체 초입에 모든 현금을 금으로 바꾸는 무모한 선택. 이 셋 중 하나라도 선택하면 금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 지금의 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슈퍼사이클의 전반부는 이미 끝났다. 그러나 후반부의 보너스 구간은 아직 남아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인내와 계산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점점 신뢰의 방향을 드러낸다. 그 신뢰가 통화에서 금으로, 다시 금에서 현금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실행한다. 금은 불을 만드는 자산이 아니다. 금은 불을 지키는 자산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한 사람만이 이번 유동성 발작의 끝에서 미소 지을 것이다.